네, 안녕하세요. 공자면접입니다. 5강에서는요, 아마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공기업 준비하시면서, 이런 자료 봐야 돼? 나 이런 자료 한 번도 볼 생각도 해본 적 없는데, 이런 자료가 있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자료냐면요, 기재부 혹은 정부에서 배포한 문서를 통해 전체 공공기관들의 업무 정책 패러다임이 혹은 업무의 방향성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강은요, 여러분들에게 수업 자료를 죄송하지만 제공을 못 해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러한 자료들이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무단 배포를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수업은 진행을 하지만 자료는 제가 드릴 수 없다는 점. 하지만 이제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수업에서 이 문서 제목이 나와 있죠. 구글에 이 문서를 구글링을 검색을 하시면 문서가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구글링을 통해서 얻으실 수 있는 문서들만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하니까요. 이 문서를 보시고 구글링 하시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좀 검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수업이 문제가 생겨서 이 수업이 내려가야 될 수도 있어가지고요. 네,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추진 전략이라는 문서를 띄워놨는데요. 이 문서를 도대체 왜 띄워놨을까에 대해서 이 문서에 대한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기보다는 이 문서가 갖고 있는 의미를 한번 여러분들께 먼저 설명을 드려야 여러분들이 이걸 들어야 되는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당 문서는요, 관계부처 합동이지만 기재부 혹은 정부가 만들어서 배포한 문서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기재부에서 이러한 문서를 만드는 게 왜 의미가 있는지, 혹은 정부에서 이러한 문서를 만드는 게 왜 공공기관들에 있어서 중요한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기획재정부, 줄여서 기재부라고 말씀을 드리면, 기재부는 전체 중앙공기업을 다 컨트롤합니다. 물론 이제 지방공기업은 각 지방 이제 자치단체, 서울시, 부산시, 혹은 서울시에 있는 어떤 구, 혹은 대전시, 대구시, 전라북도, 경상남도 이런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전체 2020년 기준 363개가 되는 중앙공기업은 모두 기획재정부의 컨트롤 하에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인력과 예산을 오케이 해줘야 각 공공기관들이 내년도 예산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예산을 받아올 수 있고요. 인력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기재부가 오케이 하지 않으면 예산을 당연히 기획재정부잖아요. 기획재정부니까 예산을 받아올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기재부한테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력도 기재부가 오케이를 해주지 않으면 절대 뽑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기획재정부가 이제 경영평가라고 진행을 합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진행을 하는데요. 제가 이제 현직에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공기관에서 하고 있는 모든 업무, 조금 과장 못해서 모든 업무, 혹은 1년 동안 매년 하고 있는 업무는 다 그 해의 경영평가 보고서를 위해 구성되어 있다고 해도 무리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 왜 각 공공기관들에서 경영평가가 중요하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경영평가에 따라서 경영평가가 A다, B다, C다, D다 그 등급이 대외적으로 그 기관에 대한 평가가 되고요. 그 기관장들의 평가도 그 경영평가에 따라서 당연히 점수가 매겨집니다. 그러면 그거 평가 잘못 받는다고 어떻게 잘못되는 것도 아닌데 꼭 잘 봐야 돼요? 네. 잘 받아야 되는 이유는 그런 명예도 있지만 결국 그 평가 등급으로 인해서 각 기관의 성과급, 그 기관장의 성과급이 정해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평가를 하는 주체가 기재부잖아요. 그러면 기재부가 이런 문서를 배포하면 이 문서들의 내용들이 당연히 경영평가 요소, 평가 항목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기재부가 배포한 문서를 각 공공기관들은 그냥 기재부가 또 문서 배포했네, 귀찮네가 아니라 이거 우리 기관 어떻게 적용해야 되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요. 업무의 방향성이 확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좀 더 본원적인 얘기로 들어가서, 그럼 기재부의
이러한 문서 내용이 중요하다. 그럼 기재부의 이런 정책 기조들은 누가 만드냐? 어떻게 보면은 흔히 저희들이 정권이 바뀐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제가 정치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소위 말해 대통령 혹은 뭐 정권이 바뀌면은 정책의 내용, 그 국가의 정책 기조가 확 바뀌게 됩니다. 이건 뭐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도 당연히 바뀌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대통령이 임명하시는 게 각 부처의 장관님들이죠. 기획재정부, 뭐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자원통상부, 농림축산식품부, 기타 등등. 교육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부처들이 있잖아요. 각 부처들의 장관을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그러면 각 공공기관들, 각 부처 산하에 있는 중앙공기업들은 또 그 기관장들도 당연히 그 장관 혹은 대통령 혹은 정부의 이 기조에 맞는 공공기관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재부의 문서는 정부의 정책 기조가 당연히 담겨 있는 문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흔히 지금 2020년 예시로 들어드리면 이제 지금 정권에서 가장 강조를 하는 게 사회적 가치 그리고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안전 이런 부분들,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 부분의 추진 전략 이런 문서들 보시면 다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안전, 일자리, 사회적 가치 다 담겨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서가 배포되면 공공기관들이 당연히 따를 수밖에 없고 매우 공공기관들의 정책 방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의문이 드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공공기관들 이 문서 배포하는 게 중요한 거 알겠습니다. 정책 방향 중요한 거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자소서 쓰거나 면접 준비하는데 이것까지 알아야 돼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물론 이제 자소서를 작성하실 때는 이렇게 깊은 내용까지는 조금 아시는 게 좀 무리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면 자소서를 여러분들이 작성하시는 기관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기관들마다 이러한 방향성을 다 아시게 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면접을 준비하실 때는요, 이런 부분을 잘 알고 계셔야 PT나 토론 면접 혹은 그 기관에 대해서 분석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기관을 분석을 하실 때 그 기관에 대한 정보를 하나하나 검색을 하시죠. PT와 토론 면접을 준비하시면서도 마찬가지이시고요. 근데 공공기관의 정책 큰 방향성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그 숲을 여러분들이 먼저 보시면 이 사업이 왜 진행이 되는구나. 이 사업이 이 기관에 있어서 왜 중요하구나. 여러분들이 숲을 알고 계시니까 어떠한 나무가 중요하고 어떠한 나무가 가장 핵심인지 판단하시기가, 파악하시기가 쉽겠죠. 그럼 PT 질문이나 토론 질문이 나온다. 이러한 전체 공공기관의 큰 방향성을 알고 계시니 PT 주제와 토론 주제를 조금 더 논리적으로,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풀어내실 수가 있겠죠. 네. 왜 그러냐? 실제 여러분들이 입사를 하시면 이러한 방향성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뭐 어떠한 부서, 어떠한 지사의 발령을 받으실 텐데 여러분들이 발령 받으시는 그 지사 혹은 그 본부, 그 부서는 이러한 방향성에 따라 업무가 조정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을 알아야 면접에서도 잘 활용하실 수 있겠고 실제 입사하셔서도 업무 처리하시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중요한 각 공공기관들의 방향성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사람은 사실 제가 여태까지 보진 못한 것 같아요. 제가 취준생일 때도 뭐 면접에서 뭐 좋은 결과를 받았었지만 이러한 문서들이나 이러한 방향성까지 알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실제 현직에서 일을 해보니 이러한 내용들이 중요하구나. 왜냐, 각 공공기관들이 어떠한 가치가 중요하다고 하고 어떠한 내용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때그때마다 왜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고민하고 분석하고 이걸 반복해보니 혹은 현직에서 일을 해보니 이러한 전체 우리 기관의 방향성도 중요하지만 해당 기관, 내가 들어가고 싶은, 입사하고 싶은 기관의 방향성도 중요하지만 그 방향성은 그 기관이 단독으로 설정하는 게 아니라 기재부나 정부가 이미 아래에서 큰 방향을 미리 세팅을 했구나. 그러한 큰 물결 안에서 내가 지원하는 기관의 방향성이 정해지는구나 라는 걸 파악을 하게 되니 이런 큰 방향성을 아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서 보시면 사실 여러분들이 구글링을 통해서 충분히 찾아보실 수 있는 문서이다 보니 제가 이 문서의 내용을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리기는 좀 비효율적일 것 같으니 이 문서들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초반부에 3페이지, 여기 3페이지죠. 앞에 이제 뭐 목차와 제목이 있으니 3페이지, 여기 뭐 아래 이 문서 내 페이지에서는 1페이지라고 써 있네요.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한 번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생각을 하실 때 소위 조금 쉽게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잘못된 접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회적 가치를 단순하게 사회공헌, 무언가 복지, 누군가를 지원해주고 뭔가 예산을 써서 좀 누군가를 도와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그거는요, 사회적 가치 안에 있는 매우 세부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사회공헌이고요. 사회적 가치는 그렇게 단순하게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에서 하는 사회적 가치는 예시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뉴스 보시면서 뭐 월드컵을 개최했다, 올림픽을 개최했다, 그거의 경제적인 가치가 뭐 1조 원이 된다, BTS가 빌보드 1위를 차지했다, 그거의 경제적 가치가 뭐 수천억 원이 된다, 뭐 이런 뉴스 기사들 보셨을 텐데요. 그거의 공공기관 버전이 사회적 가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도로공사가 고속도로를 새롭게 건설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해당 지역에서 그 지역으로 가는 이동 시간이 줄어들 테고, 뭐 물류도 늘어날 테고, 이동하는 사람들도 많아질 거고, 그러면 해당 도시의 인프라도 조금 더 성장을 할 거고 늘어날 거고, 그로 인해 파생되는 경제적인 가치, 뭐 여러 가지 가치들이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그러한 고속도로로 인해서 환경오염도 더 줄어들겠죠. 왜냐하면 차량이 조금 더 덜 운행이 되게 되니까 조금 더 빠르게 통행이 될 테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모든 가치, 경제적인 가치, 뭐 환경적인 가치, 뭐 사회적인 가치 다 포함된 게 이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공단이 어떠한 뭐 제도나 어떠한 병을 건강보험 제도 안에 급여 항목으로 넣었다. 그러면 그러한 항목을 급여 항목으로 넣음으로써 건강보험료가 뭐 예를 들어서 한 10,000원 정도 올라가지만, 그로 인해 사적 보험들 있잖아요. 뭐 개인 보험들, 보험사에서 이제 출시하고 있는 상품들을 가입하지 않아도 됨으로써 또 발생할 수 있는 더 이득이 있을 수 있겠죠. 국가적으로. 예를 들어서 급여 항목으로 넣음으로써 건강보험 자산이 뭐 한 100억이 들었는데, 국민들이 이제 그런 사적 보험을 들지 않아도 됨으로써 발생하는 뭐 이득이 뭐 한 200억이 된다. 그럼 뭐 사회적 가치는 뭐 100억이 더 창출된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의의가 있고요. 이 13개 세부 항목이 있습니다. 13개 세부 항목은요, 저희들이 흔히 아는 공공기관들을 이루고 있는 가치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권, 안전, 복지, 노동, 사회통합, 상생협력,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사회적 책임, 환경, 참여, 공동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 추진 필요성 이런 부분들 나와 있고요. 앞에 있는 내용은 약간 인트로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서를 보시면서 그냥 이런 내용이 있구나 한번 읽어보시면 좋고요. 뒤로 가시면 여기 일자리, 인권, 보건, 노동, 사회통합, 환경, 안전 아까 말씀드린 가치들이 다 포함되어 있고, 그러한 가치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 상생, 일자리 창출, 혁신, 시민 참여 이러한 내용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공공기관과 관련해서. 그런 내용들이 다 이 사회적 가치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과장 보태면 공공기관에서 하는 모든 사업은 이 사회적 가치와 다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공부를 하신다, 좀 잘 아신다, 이해하신다, 그러면 각 공공기관들의 사업을 분석하시기가 매우 편하시겠죠. 왜냐? 모든 사업이 사회적 가치랑 연결될 수 있는데, 그럼 내가 사회적 가치를 알게 되면 각 공공기관들의 사업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편해지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인권, 안전과 관련해서 이러한 지표들 다 나와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공공부문이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되는지 이제 구체적인 예시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본론에서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반영을 해야 되는지,
평가체계도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공공부문 평가체계 개선한다고 되어 있으니 공공기관들이 매우 예민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 문서를 한번 개괄적으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문서를 보실 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너무 이 문서를 무겁게 생각하시거나 너무 각 잡고 공부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저도 취준생이었기 때문에 너무 다도 잘 압니다. 이 문서 중요하다 꼭 보셔야 됩니다. 제가 너무 의무감을 투입을 해드리면 이 문서를 보실 때 나 지금 필기 공부해야 되니까 좀 나중에 봐야겠다. 이 문서 중요한가 보구나. 나중에 봐야지. 시간 날 때 봐야지. 주말에 봐야지. 나중 명절 때 봐야지. 연말 연초에 봐야지. 하다가 까먹고 미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무거운 마음보다는 그냥 여러분들 공부 안 되실 때 있잖아요. 혹은 그냥 머리 식히고 싶을 때, 혹은 어디 이동할 때. 근데 내가 뭔가 그냥 놀기엔, 유튜브를 보기엔 약간 마음이 무거울 때, 그냥 그럴 때 그냥 편하게 너무 모든 내용을 다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냥 간단하게 이런 내용이 있구나, 이러한 자료가 세상에 존재하는구나, 한번 읽어봐야겠다 라고 생각하셔서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것을 알고 계시는 것과 모르고 계신 것은 상당히 큰 차이가 나중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자면접이라는 사람이 이런 거 얘기해줬지, 이런 자료 있었지, 내가 예전에 봤었지 정도만 돼도 충분합니다. 물론 당연히 이런 자료를 이해도를 높이신다면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1월에 배포된 문서입니다. 서두에 보여드렸죠. 1월 15일 날 배포된 문서인데 다음 자료를 통해서 이 문서가 어떻게 발전이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자료입니다. 웬 보도자료를 가져왔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기획재정부 공공정책총괄과, 이 기획재정부 공공정책총괄과에서 모든 공공기관들을 컨트롤합니다.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성과 창출 전략 추진, 여기 글씨가 작아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2020년도 7월 21일에 배포된 문서입니다. 기재부 홈페이지 가셔서 보도자료로 검색해 보시면, 그리고 기재부는 보도자료에서 이 부서를 분류하실 수가 있어요.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기재부 공공정책총괄과를 분류하셔서 보시면 7월 21일 보도자료에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성과 창출 전략 추진 중점 5대 분야 가시적 성과 목표 설정 이행. 왜 그러냐? 여기 써있죠. 그동안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국정과제 12번에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이라고 아예 대통령이 빼다 박았습니다. 국정과제. 그래서 기재부가 얘기를 하고 있죠. 저희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노력을 위해 이렇게 2년 동안 실천해 왔습니다. 라고 기획재정부에서 공공정책을 총괄하는 과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2년이 됐으니까, 사회적 가치라는 말이 등장한 지 2년이 되었으니 공공기관 분들 단순히 사회적 가치 추진한다 말만 하지 마시고 보도자료에 써있어 가시적인 성과, 5대 분야를 중점으로 해서 가시적인 성과, 공공기관 여러분들 2년 지났으니까 이제 성과를 분명하게 보여주세요 라고 기획재정부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5대 지표가 무엇이냐, 일자리, 안전, 윤리, 공정, 형평성, 지역 상생 5개 분야고, 문재인 정부 출범을 기준으로 임기 내에 추진할 목표를 설정했다라고 하면서 중점 5대 분야 주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일자리는 사실 여러분들이 면접에서 무언가 어필하시기는 조금 쉽지 않고요. 안전은 기술직 분들은 당연히 보셔야 되지만 사무직 분들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안전과 관련된 것을 홍보하거나 국민들에게 알리는 의무는 물론 기술직 분들에게 조금 더 그런 비중이 크지만 사무직 분들도 안전에 대해서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이런 안전을 단순히 기술직 분들만 만드시는 게 아니라 사무직 분들도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혹은 말씀드렸던 대로 홍보를 하거나 혹은 이런 안전 쪽에 예산을 배치하거나 인력을 배치하거나 사업을 기획하는 데 있어서는 사무직 분들도 당연히 기여할 점이 있기 때문에 안전이라고 난 사무직이니까 안전 신경 안 써야지 이렇게 단순하게 접근하시는 건 조금 위험합니다. 윤리나 공정, 사회적 형평성, 사회적 형평도 사실 이제
지원자분들께서 무언가 기여할 점은 사실 좀 찾기 힘드시죠. 그리고 지역 상생 이런 부분들. 그래서 향후 추진기에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창출 전략에 따른 핵심 과제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다라는 자료입니다. 공자 면접이 생각했을 때 중요하다라는 게 아니라 기재부가 이러한 사회적 가치가 중요하고 향후 어떻게 추진하겠다라고 전체 공공기관을 컨트롤하는 공공정책 총괄과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을 전 여러분들에게 전달만 드리고 있습니다. 보도자료를 통해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겠죠. 보도자료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자료를 통해서 또 사회적 가치 말고 공공기관의 큰 정책 패러다임을 확 바꿀 수 있는 올해 등장한 또 큰 정책 기조를 한번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자료는요. 한국판 뉴딜이라는 자료입니다. 사회적 가치에 대한 자료보다는 조금 더 글씨 크기가 커졌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계부처 합동 2020년도 7월 14일 자료입니다. 사회 이슈에 조금 관심이 많으시거나 혹시나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 뉴딜에 대해서 한번 좀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뉴딜이라고 하는 건 공공기관에만 해당하는 거 아니고 전체 이제 민간 영역, 공공 영역뿐 가리지 않고 중요한 우리나라의 패러다임인데요. 하지만 정부가 배포한 문서이고 정부가 뭐 민간 영역, 공공 영역 다 적용이 되는 패러다임을 발표를 했지만 그러한 것들이 공공 부분에 당연히 먼저 적용이 될 수밖에 없고요. 지금은 이제 2020년 하반기지만 2020년 하반기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촬영하고 있는 2020년 10월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여러분들이 입사를 희망하시는 기업, 좀 굵직한 기업들, 뭐 예를 들어서 LH, 뭐 한전, 건강보험공단 예시로 들어드리면 그 기관과 함께 뉴딜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혹은 그 기관장과 함께 뉴딜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미 몇몇 공공기관장들은 뉴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는 건 올해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까지 각 공공기관들의 사업이 이런 뉴딜 쪽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고 빠르면 올해 하반기 PT 뭐 토론 질문부터 늦어도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부터는 그러니까 2020년도 하반기 빠르면 늦으면 2021년도 상반기 하반기부터는 이런 뉴딜과 관련된 질문이 직접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아도 이 뉴딜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면 더 편하게 PT나 토론이나 혹은 직무 인성 면접을 풀어내실 수 있는 질문이 나올 가능성이 당연히 높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7월에 배포된 문서니까. 추진 배경, 구조 전략, 투자 계획 및 분야별 주요 내용, 10대 대표 과제, 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도요. 구글에 검색을 하시면 나옵니다. 이 내용도 나는 기술직인데 이런 뭐 뉴딜 이런 거 알아야 돼? 이거 경제적인 거 아니야? 네, 아셔야 돼요. 왜냐? 뒤에 보시면 그린 뉴딜이라고 해서 친환경, 저탄소 이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기술직 분들한테 매우 중요하죠. 에너지 여러분들 만약에 발전사 가시고 싶으시다? 제가 이제 8강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에너지와 관련된 각 발전사들의 정책 방향 다 신재생 에너지 쪽, 친환경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게 그린 뉴딜입니다. 기술직 분들이시라고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사무직 분들도 당연히 아셔야 되고 전산직 분들도 디지털 뉴딜 뒤에 나오거든요. 당연히 아셔야 됩니다. 스마트, 4차 산업혁명, 코로나 때문에 언택트, 비대면, 기술 다 디지털 뉴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또 그렇다고 그렇게 쉽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저도 읽어보니 공부해보니 한 20-30분이면 한 번 정도는 읽어볼 수 있더라고요. 따라서 이 내용을 속속들이 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우셔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 나실 때 이것도 사회적 가치 자료와 더불어서 시간 나실 때 한번 검색하셔서 읽어보시고 이런 내용이 있구나 머리 식히시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된다? 검색을 해보셔도 되는데 이해 안 되면 그냥 이해 안 되는 대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너무 무겁게 이 자료를 모든 내용을 다 아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왜 필요하냐? 한국판 뉴딜이 저성장 양극화 심화에 대한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을 해야 된다. 왜냐? 우리나라가 지금 극심한 경기 침체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구조적으로 전환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때문에 전례 없는 경기 침체가 도래했고 미국의 뉴딜 정책에 버금가는 한국판 뉴딜로 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경제를 선도해야 된다. 뭐 이런 좋은 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구조적인 변화, 뭐 디지털 경제, 그린 경제, 그다음에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 및 전략 어떻게 하느냐 잘 써있죠. 여러분들이 문서를 다운받아서 보시는 게 더 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왼쪽에 보시면 비전이 있고요.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으로의 대전환, 선도형 경제, 뭐 저탄소 경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 중요한 요소 세 가지는 이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이 세 가지 틀입니다.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그를 위해 국가가 재정 투자하고 제도 개선해주겠다. 그러니 안전망 강화하고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추진해라. 입니다. 10대 대표과제, 디지털 뉴딜과 관련된 대표과제 3가지, 디지털 그린 융복합 4가지, 그린 뉴딜 3가지, 전체 28개 과제, 디지털 뉴딜 12개, 그린 뉴딜 8개, 안전망 강화 8개. 그럼 이 28개 과제, 10가지 대표 과제 각 공공기관들이 추진을 할까요? 안 할까요? 관련 있는 기관 무조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정부가 재정 투자하고 제도 개선하겠대요. 근데 각 공공기관들이 이거를 우리 안 할래요. 아 그래 여러분들은 뉴딜 하시고요. 저희 기관은 저희 기관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공공기관은 단 한 군데도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한국판 뉴딜이 추구하는 우리 경제 사회상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추진 전략,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을 강력 추진하고 안전망 강화로 뒷받침하겠다. 디지털 뉴딜, 경제 전반의 디지털 혁신과 역동성 확산하고 그린 뉴딜, 저탄소 친환경 말씀드렸죠. 저탄소 친환경, 안전망 강화, 경제 주체 회복력을 강화하겠다. 이런 부분 나와 있고요. 투자 전략, 뭐 일자리 창출 다 나와 있고 분야별 주요 내용, 디지털 뉴딜 친절하게 분야별로 어떤 내용을 추진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2가지 기준으로 이 자료를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아 이런 걸 하는구나, 전체 공공기관 방향이구나 아시면 좋고, 두 번째, 그러면 이거 내가 지원하는 기관, 내가 입사 희망하는 기관은 이러한 뉴딜과 관련된 내용 중에 안전망 강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중에 어떤 게 부합될까? 이 2가지 관점으로 이 자료를 보시면 도움되실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디지털 뉴딜, 코로나 계기로 디지털 경제로 전환 가속화되고 있다. 추진 방향, 디지털 국가, 비대면, 유망산업, 육성. 친절하게 3가지, 4가지네요. 4가지의 대표 과제가 나와 있습니다. DNA 생태계 강화. DNA가 무엇이냐? 데이터, 네트워크, AI 이렇게 3가지입니다. 데이터, 네트워크, AI 강화해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데이터를 구축하고 개발하고 활용하겠대요. 또한 1차, 2차, 3차 전 산업 5G AI 융합하겠대요. 그러면 또 아래 뭐 5G AI 기반 지능형 정부, K-사이버 방역체계 구축. 그러면 여러분들이 입사를 희망하시는 기관에서 다 국민 생활에 밀접한 기관이라면 그 기관이 갖고 있는 데이터 다 구축하고 개방하고 활용할 거예요. LH다? 그러면 토지와 공공임대 혹은 도시개발, 도시계획과 관련된 데이터 다 구축하고 개방할 거예요. 1차, 2차, 3차 전산업 5G AI 융합 확산하겠다. 농어촌 공사다. 그러면 다 농어촌 공사의 사업과 5G AI와 다 융합이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융합이 될지,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죠. 사이버 방역 체계를 구축하겠다. 사이버 위협 증가에 따라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사이버 보안 체계를 강화하겠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안전이라고 하는 건 뭐 시설물의 안전 점검하고 시설물 무너지지 않을지 유지 보수하고 이 정도의 개념이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사이버상에서 해킹이라던가 그럼 보안망이 뚫리는 것도 안전의 영역에 해당할 수 있겠죠. 그러면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도 다 안전 혹은 이런 디지털 뉴딜과 관련된 사이버 방역체계 구축을 하는 거에 있어서 포함되는 내용일 수가 있겠죠. 이건 공자 면접이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정부에서 이런 방향성을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제시한 방향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이런 뭔가 좀 더 전문적인 방향성을 갖고 가실 수가 있겠죠. 단순히 기관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사업 보시고 포털 사이트에서 기관 검색하셔서 뉴스만 보시면 나무만 계속 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숲을 한번 큰 숲을 보시게 되면 각 공공기관들의 나무를 훨씬 더 잘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교육 인프라도 디지털 전환한대요. 교육과 관련된 기관이라면 이 내용 당연히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비대면 산업도 육성한대요. 스마트 의료, 돌봄 인프라, 그러면 보건복지와 관련된 심평원, 건강보험공단 이런 기관들 혹은 보훈복지공단 이런 비대면 스마트 의료 돌봄 인프라 당연히 확인하셔야겠죠. 중소기업 원격 근무 확산한대요. 그러면 밑에 또 소상공인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 그러면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다 이거 확인하셔야겠죠.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네. SOC 디지털화, SOC 다 디지털화한대요. 교통, 디지털 수자원 재난 대응, 교통안전공단, 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 수자원, 그럼 당연히 수자원공사, SOC와 관련된 또 다른 기관들도 있죠. 도시나 산단의 공간 디지털 혁신한대요. 그럼 도시 어디냐? LH공사가 되겠죠. 스마트 물류체계도 구축을 한대요. 그러면 코레일, SR 다 포함이 되겠고, SOC와 관련된 것 또 철도도 있겠죠. 당연히 물류체계니까. 그러면 국가철도공단 다 포함이 되는 거겠죠. 이 외에도 당연히 SOC 기관 더 있죠. 네. 그러면 그러한 SOC 기관들도 이 디지털화에 당연히 포함이 되겠고, 그러면 그러한 기관들이 어떻게 디지털화를 하는지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좋겠죠. 그린 뉴딜,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사회 전환 중요성 부각. 그래서 탄소 중립 사회를 지향한다고 합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 8강에서 이런 자료를 보여드리긴 할 거지만 구글링 통해서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 혹은 산자부에 가시면 에너지 기본 계획이 2019년도 배포된 문서가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발전사 가시고 싶은 분들 꼭 찾아보세요. 그게 모든 발전소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자료입니다. 꼭 발전소 가시고 싶은 분들 확인하시고요. 첫 번째, 도시공간 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이래요. 네,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도시와 관련된 기관 LH공사가 있겠죠. 인프라 녹색 전환한대요. LH공사 올해 하반기 면접 준비하시는 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물 안전관리 체계도 나와 있으니까 수자원공사 계속 얘기 나오고 있네요. 국토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고 해양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으니까 또 해양과 관련된 기관, 국토와 관련된 기관 다 이런 내용 확인하셔야겠죠.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 산업 생태계, 그래서 제조 공정, 스마트 그린 산단, 그다음에 태양광, 전기차, 수소차 이런 내용들 다 확인하실 수 있겠죠.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업들은 이 한국판 뉴딜이라는 전략의 자료에 다 들어가 있다라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전망 강화, 고용과 사회 안전망 강화한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전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구축. 그러면 근로복지공단을 또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걸 꼭 아셔야겠네요. 고용보험 사각지대 생활 고용안정 지원한다.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사회 안전망 강화, 고용시장 신규 진입 및 전환 지원 이런 것들도 나와 있고요. 사람에 대한 투자도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산업인력공단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네요. 여기 농어촌 다 나와 있네요. 네. 그래서 대표 과제 나와 있고요. 대표 과제 데이터 댐, 지능형 정부, 스마트 인류 인프라, 그린 스마트 스쿨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투자할 것이고 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건지 친절하게 국가가 다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내용들이 여러분이 입사를 희망하시는 기관에 어떻게 적용이 될지를 파악하시면 좋겠죠. 네. 기대 효과 이런 거 나와 있으니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제가 어려운 자료들만 좀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조금 쉬운 내용으로 나와 있는 우수 사례들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자료입니다. 5강에 2019년도 공공기관 혁신, 협업, 시민참여 우수 사례집입니다.
공공기관 준비하시면서 혁신, 협업, 시민참여 안 들어보신 분 안 계시죠? 공자면접이 생각하는 우수 사례가 아니라요.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도장을 찍어줬어요. 이거 우수한 사례입니다 라고 인증마크 찍어준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검색하시거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사이트를 들어가시거나 구글링 하시면 나옵니다. 이런 공공기관에서 배포한 혹은 기재부에서 배포한 문서들은 눈여겨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 되게 오피셜하게 인증된 자료거든요.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들이 그냥 문서를 국민들에게 무작정 배포하지 않습니다. 배포할 때는 매우 중요한 자료거나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매우 잘 정리되어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을 참고하시면 소위 말해 다른 일반 학원들이 배포하는 가이드북 이런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겠죠. 확인하시면 자료가 구글링을 통해서 다운받아 보실 분 아시겠지만 자료가 거의 300페이지 가까이 됩니다. 200페이지가 넘는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일일이 다 읽어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 자료도 보셔야 되는 부분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런 게 우수 사례이구나. 공공기관들의 우수 사례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하나 확인하시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입사를 희망하시는 기관과 관련해서 나와 있으면 매우 좋지만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우수 사례 보시면서 이거 내가 입사를 희망하는 기관에선 이렇게 적용될 수 있겠구나 라는 두 가지의 관점으로 자료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혁신 하나, 협업 하나, 시민참여 하나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이 되게 관심 있어 하는 기관들이 다 있습니다. 혁신, 부산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남부발전도로공사, 유명한 수자원공사, 토지주택공사 다 들어가 있고, 협업, 건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산인공, 장애인개발원, 한국전력공사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시민참여, 심사평가원, 환경공단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한 가지씩만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네. 혁신에서는 인천국제공항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공정여행 플랫폼 구축을 통한 여행 관광 스타트업 육성, 혁신의 우수 사례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추진 배경, 추진 내용, 이러한 공공기관의 자료의 틀도 보시면 PT 면접 하실 때 여러분들이 자료를 이러한 논리 흐름에 맞게, 틀에 맞게, 구조에 맞게 구조화하시는 것도 매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추진 배경, 추진 내용, 어떠한 내용을 추진하고 있는지, 이 업무 프로세스도 다 나와 있고요. 추진 성과, 향후 계획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이 우수 사례집이니까 이거는 애초에 국민 여러분들한테 배포하려고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매우 말랑말랑한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공항 업과 연계한 공정여행 플랫폼을 만들었다. 창의적 상품 아이디어를 가진 여행과 관광 스타트업을 육성했다. 이런 거 확인하시면 여러분들 또 입사를 희망하시는 기관과 관련돼서 스타트업 육성 혹은 이런 플랫폼 구축하는 걸 적용하실 수가 있겠죠. 이제 또 뒤에 혁신 말고 혁신의 사례는 보았으니 뒤로 쭉 넘어가서 협업의 또 우수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들의 좀 내용이 방대하다 보니까 넘기는 좀 시간이 걸리는데요. 뒤에서 이제 협업과 관련해서는요. 가장 인기 많은 기관이 건강보험공단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협업, 우수 사례. 내 손 안의 우편함, 모바일로 연결되는 건강보험 안심 소통 서비스라고 나와 있네요. 추진 배경, 종이 없는 행정 실현을 위해서 전자정부 취향 국가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자 어떠한 내용을 추진했는지 모바일 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어떻게 협업을 했냐? 건강보험공단과 과기부, 인터넷진흥원, 공인전자문서중개자 KT와 카카오페이와 협업을 하셨대요. 그래서 안내도 확대하고 이 적용되는 이제 수요자도 확대하고 성과 어떤 게 나왔는지 향후 계획이 어떤지도 다 나와 있습니다. 친절하게. 올해 11월부터는 실시간 전자문서 송수신 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바일 통지 서비스를 전면 시행한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전 국민이 이용하는 건강보험 안내 하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사각지대, 그래서 우편 발송 현황을 얘기한 다음에 건강보험이 직면한 숙제라고 하면서 변화의 시작,
국민의 니즈를 먼저 청취하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시고자 하는 건강보험공단과 관련된 협업의 우수 사례이니 이런 걸 확인하시게 되면 뭐 토론 면접이나 여러분들의 경험 면접에서 잘 활용하실 수가 있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시민참여의 우수 사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참여 PT와 토론 면접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런 시민참여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요. 도대체 어떠한 시민참여가 우수 사례인지 같이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이 시민참여에 대해서 좀 이해도를 높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협업의 사례가 이렇게 다양하게 나와 있으니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다 살펴보시게 되면 이거를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잘 활용하실 수가 있겠죠.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시민참여 사례를 볼게요. 도시농부 아카데미 하우스. 뭐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인데 웬 도시농부 아카데미? 이거 뭐 농어촌 공사도 아닌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추진 배경, 지역사회 니즈, 지역사회의 시급성, 영향성, 지역 관심도, 개선 가능성 등 지역 문제가 도출되었다. 그래서 민관 협력 플랫폼이 필요했다. 그래서 추진 내용, 노숙인을 보호하고 복지하고 일자리를 마련하고자 건강한 사회 구성원 복귀를 위해서 민관 공동 사회혁신 사업을 구성했대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에 심사평가원이 노숙인들을 보호하고 그 사람들한테 복지 차원 그리고 일자리를 제공해서 뭔가 좀 더 건강한 사회 구성원 복귀를 위해서 심사평가원이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사평가원뿐만이 아니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원주시 원주노숙인센터, 원주시 사회복지협의회와 같이 협업을 해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시민참여지만 혁신의 내용과 협업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 아까 건강보험공단의 협업 사례도 혁신과 시민참여가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사례도 당연히 혁신의 사례지만 협업과 시민참여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지역사회 노숙인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한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이렇게 이것이 바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시민참여 우수 사례이다 라고 내용들 한번 읽어보시면 기사 형식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 강의에서는 공공기관들의 방향성과 그런 것의 중요성 그리고 우수 사례를 같이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공공기관과 관련해서 좀 이해도를 높일 수 있게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수업 자료, 이러한 수업 방향은 사실 뭐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여태까지 봐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참고하셔서 공공기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